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적극적 부모 역할, 액티브 패런팅이라는 부모 코칭 프로그램 안내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운전처럼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운 적은 없어서 좀 막막할 때가 많죠. 이 자료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바탕이 된 게 미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팝킨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세요 같은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아이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도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와, 생존과 번영이라니. 목표가 아주 거창하면서도 현실적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안내서에 담긴 수많은 조언들 속에서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자녀와의 관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술, 그리고 관점을 뽑아내는 것이 되겠군요. 적극적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적극적 부모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료에서는 이걸 반응적 부모랑 비교해서 설명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적 부모는 쉽게 말하면 뒷수습형 부모예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그때 가서 화를 내고 아이가 뭘 요구하면 마지못해 들어주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문제에 그냥 이끌려 다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적극적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행동을 미리 주도하는 설계자형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가치관을 심어주는 설계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설계를 위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은 뭔가요? 바로 필요한 품성 길러주기, 그리고 강한 유대관계 형성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자료에서는 용기, 자기존중감, 책임감, 협동심 같은 이런 내면의 품성이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라고 말해요. 갑옷이요? 네. 마약이나 폭력 같은 외부의 위험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이런 내면의 품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결국 부모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그런 목적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료의 관점은 이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신뢰로 가득 차 있다면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관을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하지만 관계가 부정적이고 단절되어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이 귀에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고 오히려 반항심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가르침은 긍정적인 관계라는 토양 위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품성을 길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적극적 부모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보통 육아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 엄격한 부모, 아니면 친구 같은 부모,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부모 유형을 세 가지, 그것도 독재자, 심부름꾼 같이 아주 직설적인 별명을 붙여서 나누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죠? 자유와 제약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먼저 전제형, 그러니까 독재자는 제약만 있고 자유는 없는 유형이죠.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하고 아이에게 명령, 통제, 처벌을 통해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네요. 딱 그거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안전과 규율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독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무 자유를 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걱정하시잖아요. 물론 규칙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독재자 방식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하나는 아이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 마음에 분노랑 반항심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처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처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약 없이 자유만 있는 유형도 있겠네요. 바로 자유방위명,
심부름꾼 말이네요. 맞습니다. 아이가 왕이고 부모는 그 시중을 드는 하인 같은 관계죠.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싶어서 혹은 내가 어릴 때 못 누렸던 자유를 마음껏 주고 싶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선한 의도가 왜 결국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건가요? 아이에게 무한한 자유와 선택권을 주는 건 망망대해에서 지도랑 나침반도 없이 어린 선장한테 배의 키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아이는 당장은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경계를 알 수 없어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라면 답은 하나네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민주형, 즉 적극적 부모인데요. 이 유형은 자유와 제약을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핵심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얻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내 의견을 표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요. 부모가 안전과 가치관이라는 큰 울타리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의 가장 구체적인 기술로 자료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바로 선택권 주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치하기 싫어라고 떼쓰는 아이한테 양치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칫솔질할래? 엄마가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간단한 기술이 부모와 자녀의 힘겨루기 구도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도로 바꿔놓는 마법을 부린다고 설명해요.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니까 불필요한 반항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 뒷부분에 보면 이 작은 선택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오렌지 주스 마실래, 포도 주스 마실래 이걸 고르는 경험이 쌓여서 10대가 됐을 때 약물이나 위험한 행동의 유혹을 뿌리치는 힘과 연결된다는 건데 솔직히 이건 너무 큰 비약처럼 들거든요. 자료에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하나요? 많이 해본 경험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첫째, 의사결정 근육이 단련돼요. 의사결정 근육이요? 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안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둘째는 내적 통제감이 발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감각이죠. 이런 내적 통제감이 강한 아이들은 친구들의 압력이나 외부 유혹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힘을 갖게 돼요. 주스 선택은 바로 이 거대한 심리적 자산을 쌓아가는 첫 번째 벽돌인 셈입니다. 아, 의사결정 근육과 내적 통제감. 이제야 연결고리가 좀 명확해지네요. 주스를 고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 경험이 핵심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민주형 부모가 돼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연습을 해도 결국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은 오기 마련이잖아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친구랑 싸우고 와서 엉엉 운다거나 할 때요. 그런 실제 상황에서 이 적극적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나요? 그럴 때 자료는 가장 먼저 지금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질문하라고 조언합니다. 문제의 주인이요? 네, 문제의 소유주가 부모인지 자녀인지에 따라서 대처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제 식사도 방해한다면 그건 제 문제, 즉 부모가 소유한 문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권리나 필요를 침해할 때 그건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훈육이죠. 앞서 말한 처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처벌의 목적이 고통을 줘서 복수하는 거라면 훈육의 목적은 아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이가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고 있을 때 책임감을 가르쳐야지 하고 침착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단계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자료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에 체계적인 3단계를 제안합니다. 1단계는 정중한 요청이에요. 얘야,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해주면 좋겠어. 처럼요. 2단계는 나 전달법입니다. 네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니 거실이 어수선해서 엄마가 속상하구나. 이렇게 너를 비난하는 대신 나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아,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다라고요? 그렇죠. 3단계는 단호한 지시입니다. 지금 장난감을 정리하렴.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버틴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 결과입니다. 아이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종이에 그리는 것 중 선택하렴. 만약 계속 벽에 그린다면 크레용을 압수하고 네가 직접 벽을 깨끗하게 닦아야 해. 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건 부모가 화가 나서 가하는 벌이 아니라 아이가 한 선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속상해하거나 시험을 망쳐서 좌절하는 경우처럼 자녀가 소요한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모로서 당장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설 텐데요. 그럴 때 부모는 해결사가 아닌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주고 그 과정을 도울 때 필요한 게 바로 적극적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5단계나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1단계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아이 눈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런 반응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2단계는 감정에 귀 기울이기.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 너머에 숨겨진 감정, 그러니까 속상함, 억울함, 분노 이런 걸 읽어내는 겁니다. 3단계가 핵심인데요. 감정과 내용을 연결해주기입니다. 네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야구 경기에서 파울볼을 놓치는 바람에 팀이 져서 정말 화나고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죠. 아, 쟤나 섣불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거나 네가 연습을 더 했어야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읽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감정이 수용되었다고 느낄 때 아이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문제 해결을 시작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4단계,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돕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보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지막 5단계는 추후 지도하기입니다. 며칠 뒤에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 과정의 목표는 명확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이 모든 기술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고 문제의 주인을 가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이의 자기 존중감을 키워주는 것이요. 맞습니다. 자료의 후반부는 바로 그 자기 존중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공회로와 실패회로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서요.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아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을 시작하고 그 결과 긍정적인 행동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이 다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선순환, 즉 성공회로에 올라타게 되죠. 반대는 당연히 실패회로고요. 그 회로에 올라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의 태도겠군요. 자료에서 기 살리는 부모랑 기 꺾는 부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컵에 물을 따르려고 할 때 기 꺾는 부모는 너는 못해, 흘릴 거야, 이리죠 라고 말하며 과잉보호합니다. 아, 제가 많이 하는 말이네요. 반면 기 살리는 부모는 혼자서 해보고 싶구나, 흘려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독립심을 자극하죠. 또 실수를 했을 때 기 꺾는 부모는 실수 자체를 비난하지만 기 살리는 부모는 아이의 존재와 행동을 분리해서 이번엔 실수를 했지만 넌 여전히 멋진 아이야. 이번 경험을 통해 뭘 배웠을까? 이렇게 말하며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결국 자료에서 말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아이는 좌절된 아이다 라는 문구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문제 행동은 그저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 행동 자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좌절된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길을 살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였습니다. 선택권을 주고 문제의 주인을 가리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체적인 기술들도 살펴봤고요.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자료는 가족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회요? 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15분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칭찬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휴가 계획이나 집안일 분담 같은 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마지막은 보드게임 같은 즐거운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민주적인 문제 해결, 협동심,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힘겨루기가 아닌 협력하는 팀으로서의 가족을 경험하는 훌륭한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자료에는 자녀의 성장 단계를 나누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0세부터 13세까지를 지배의 세월, 그리고 13세 이상을 가르침의 세월로 구분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권위와 규칙을 통한 일종의 지배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 스스로 납득하고 따르도록 이끄는 가르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자녀가 이미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지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아직 규칙과 한계가 필요한 어린 자녀에게 너무 일찍 가르침의 잣대를 들이대며 혼란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의 자녀는 지금 지배가 필요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